지금 현재는 10분 정도 들어와 계신데 조금씩 더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제가 오늘 조금 일찍 왔습니다. 우리 어메이징 선생님이 친절하게도 제가 운전을 못하는 관계로 증평에 이게 있는 저를 이렇게 데려서 괴산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와서 제가 오늘 괴산분들 2분 인터뷰도 하고 또 음성에서 활동하시는 선생님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 TV라는 전국의 마을교육 활동가들, 또 마을교육 공동체에 함께 하시는 분들을 소통하는 채널에 제가 부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괴산은 사실은 몇 번 올라고 그랬어요. 저번에 인천이 아니라 시흥에서 한번 포럼을 할 때 벌써 작년이죠. 그때 어미 선생님하고 김석현 선생님 모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계속 중간 지원 조직인데 보통은 이제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하거나 아니면은 민간에서 사람을 뽑거나 이렇게 하지 민간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마을교육 공동체를 일구는 활동을 하시는 데는 그다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흥미롭고 그래서 직접 찾아뵀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갖고 제가 열일 제끼고 왔습니다. 오늘 저한테 이야기를 나눠달라는 주제는 뭐였냐면 최근에 마을교육자치, 마을교육협의체, 주민교육자치 이런 단어가 빈도수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도 많이 얘기됩니다만 실제로 이 관청에서도 중요한 이제 미션 중에 하나로 제안되고 있습니다. 실제 2022년이죠, 올해. 2021년이죠, 올해. 현재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9월 현재로 보니까 151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교육혁신지구, 혁신교육지구, 이름은 다양합니다. 행복교육지구, 다행복지구, 다양한 이름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협력을 통해서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을 하는데 그 중에 22개가 올해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로 지정됐죠. 교육부에서 별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하고 교육청이 공모계획을 넣어서 이제 지원하는 방식인데 거기에 공동과제 중에 하나가 이런 중간지원조직과 같은 공동협력센터를 구성 운영하는 것, 그 다음에 읍면동 생활권역에서의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특히 주민자치와 결합하는 이런 협력 모델들을 좀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괴산에 계시는 분들도 이런 흐름이 있다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맥락과 흐름을 갖고 제안되었고 최근에 그 양태는 어떤지 그리고 향후 발전 방향은 어떤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혁신교육지 관련 내용도 최대한 담았어요. 근데 오늘 발표 시간에는 다 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관관협치에서 주민교육 재체까지 일어나는 일련의 흐름을 한 20분 정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 최근 트렌드 나온 거 관련해서 좀 20분 정도 쓰고 그 다음에 뒷부분은 이게 정말 제대로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제들 우리한테 지금 나서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좀 같이 드리는 걸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끌고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 공유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자치라는 개념이 이제 생겨날 수도 있고, 이미 우리 하고 있는 게 뭐 교육자치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그닥 만만한 얘기가 아니고 일정한 역사적 연원을 좀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가 교육자치 30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교육자치 30년일까? 그러면 대한민국이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되고 나서 49년도에 지방자치법이 지정이 되고 52년도, 56년도, 60년도 연달아 가면서 선거를 치릅니다. 이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그 다음에 교육감, 직선 이런 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30년이라는 이야기를 굳이 하는 겁니다. 하지만 내용으로 보면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여기 괴산군에 읍이 몇 개예요? 면이 몇 개예요? 그죠? 예, 11개죠. 11개 면장님 여러분이 뽑습니까? 네, 안 뽑을 겁니다. 그런데 52년도에는 의회에서 면장을 뽑았어요. 임명이 아니라. 56년도에서는 주민들이 선출했습니다. 60년대에는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도 우리가 선출했어요. 그러게 보면은 한국의 지방자치 제도는 과거보다 그리 낫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61년도에 박정희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켰죠. 그리고 의회를 해산시켜 버렸습니다. 72년의 유신헌법에서는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조국 통일될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 뭘? 의회를. 이렇게 주장을 했죠. 부하의 총탄에 마저 비명 행사했습니다. 80년 민주화가 열리는 듯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다시 쿠데타를 일으켰죠. 피해 역사였습니다. 광주를 피로 짓밟고 권좌에 올랐습니다. 87년, 저는 고등학교 87년 졸업했는데요. 바로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같은 세대들은. 지금도 그 머리 빡빡 밀어놓으면은 그때 방패에 찍힌 자국이 선명하게 있습니다. 87년 민주화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91년도에서야 지방 자치 제도가 다시 부활합니다. 그러나 이때도 자치단체장 뽑은 건 아니었어요. 4년 지나서 95년도에 뽑습니다. 교육자치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충북교육감님이 우리 김명호 교육감님이시죠? 예. 여러분이 뽑았죠? 예. 대통령 임명하지 않았죠? 48년도에 뭐 우리가 미분정 지배를 받았다는 논란들 합니다만 법은 명확하게 써 있네요. 군정법령에 교육구 설치에 대한 법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구의 설치에 대한 법령이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52년도에 지방선거하고 2달 뒤에 치러집니다. 그래서 이때 교육위원회하고 교육감 직접 뽑았어요. 그랬는데 앞서 똑같이 61년도에 박정희 쿠데타로 다 없어집니다. 이게 다시 부활되는 게 91년도에 같이 부활하지 않았어요. 간선입니다. 91년도에 지방교육 자치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교육감을 교육위원회에 뽑다가 97년도, 2000년도 거치면서 학부모 운영위원들이 이 선거에 참여합니다. 그랬다가 2006년도에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교육감 주민직선이 이루어진 것은 2010년도죠. 그럼 올해 몇 년입니까? 2021년이니까 10년이면 지난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서울에서 민주진보교육감 추대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후보를 내자 그래갖고 광노현이라는 분이 그 추대위원회에서 추대가 돼서 교육감 후보로 나섰는데 그 추대위에 정책본부장이 2명이 있었습니다. 저하고 해양대학교 김영일 교수였죠. 4년 뒤에 저는 인천에 살다 보니까 인천광역시 교육청 그때 이청현 교육감 이름 민주진보교육감 후보로 나왔는데 정책본부장 역할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천은 도성훈 교육감님이 재직하고 계시는데 이분 선거운동본부 정책본부장을 제가 했죠. 내리 3년을 교육감 선거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발견한 게 있어요. 교육감을 따로 뽑고 지방자치단체장을 따로 뽑다 보니까 광역이든 기초든 따로 뽑다 보니까 정규교육과정을 책임지는 교육청과 학교와 교육과정이 끝난 이후에 우리 아이들의 복지, 교육활동에 대한 책무가 일부, 또 상당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있다는 거죠. 때문에 이 기관 간의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고스란히 피해는 누가 보겠습니까? 우리 아동청소년들 가는 겁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광역 수준에서는 이미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이 기본적 수준에서 협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법률 41조라든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21조라든지 학교용지 확보 등에 대한 특례법 등에서는 시도교육감과 교육청의 장이라고 하는 교육감과 그다음에 광역 수준에서 시도지사가 협력하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에는 기초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들은 광역시도의 소속이지만 실제 생활은 기초생활원역 어디죠? 기초군구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기초하고 교육청 협력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랬다가 2010년도에 다시 우리 손으로 교육감을 직선으로 뽑죠. 이러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냐? 2011년도에 경기도에서 경기도교육청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해요. 그래서 정규교육과정은 교육청과 학교가 한다 칩시다. 자, 그러면 경기교육까지 끝난 이후에 우리 아이들의 배움과 돌봄은 지방자치단체한테 상당한 책무가 있으니 이 둘이 협력해서 우리 아이들 제대로 키워봅시다 라고 하는 혁신교육지구가 등장하는 거죠. 이게 2010년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이 현재 국가교육회의 다른 교육청들과 함께 혁신교육지구 10년 포럼을 현재 3차까지 했고 4차 포럼과 5차 포럼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제가 어미진 사무국장님 통해서 계속 정보를 공유해 드릴 테니까 4차 포럼, 5차 포럼에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세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뭡니까? 관청과 관청의 협력이죠. 교육청과
기초지방자치단체 협력이지 면장도 우리 손으로 뽑았던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서울은 2015년도에 당시 시장과 교육감이 업무협약을 합니다. 2014년도 10월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서 15년도부터 2년마다 재지정을 하는 것으로 해갖고 혁신교육직 사업이 시즌 1, 시즌 2를 갑니다. 시즌 2를 이제 맞이한 2016년도에 그러면 2년이 다 지나갔는데 새로운 혁신교육지구를 할 때는 어떤 것들이 보완되어야 될까라고 연구가 이루어집니다. 이 연구 제목은 2017년도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지정운영계획이었습니다. 이 연구에 제가 참여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구청과 교육청이 협력하는 건 그건 당근이다. 당연히 해야 된다. 중요한 건 주민들이 참여해야 한다. 교사들의 목소리, 학부모들의 목소리, 또 다른 주민인, 실질적 주민인 우리 학생들이 무속에 담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려면 혁신교육지구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 지역 주민이 참여하고 지역사회 학교가 직접적 결합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죠. 그래서 개념이 바뀌죠. 모두에게 신뢰받는 공교육 혁신을 이루기 위해 교육청, 서울시 자치구, 지역 주민과 지역사회가 학교가 협력하는 것. 이 협의가 일어나는 게 그닥 쉽지는 않았습니다. 2년 뒤죠. 19년도에 인천에서는 마을교육지원단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이 마을교육지원단 전문관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마을교육지원단 만들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법령을 만드는 거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의회와 함께 협력해서요. 그때 개념을 이렇게 잡았죠. 교육청,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학교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한다. 이 얘기는 또 진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광역 수준에서 협력이 일어나다가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통해서 기초지방자치단체하고 교육청 협력이 일어나다가 이제는 거기에 누가 참여해요? 시민이 참여한다는 거죠. 관관협치에서 민관학 협력으로 진화된 겁니다. 근데 이 진화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게 오늘 포인트입니다. 어떤 중간에 변화가 있었냐면 행정체계 안에서의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999년도, 머나먼 오래된 얘기 기억을 잘 못할 수 있습니다만 99년도에 278개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게 시범 실시돼요. 지금 여러분들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전의 모습입니다. 뭐였죠? 과거에는 면석이 하면 대단한 권력이었잖아요. 일제시대만 하더라도 해방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군부 독재 정권 하에서 행정의 말단이라면 여전히 이 주민들이 가기에는 어려운 거였습니다. 하지만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동사무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터로 이름도 바꾸고 이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도 주민자치위원회가 해보자 이런 식이죠. 하지만 완전한 의미에서 주민자치는 아니었습니다. 동장님이 좀 주도한 역할을 했죠. 저는 2014년도부터 구청 공무원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옆에서 같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15년도였습니다. 당시 서울시가 착동사업이라고 찾아가는 동복지 사업, 동주민센터 사업을 통해서 좀 더 행정이 지역 주민들의 삶으로 밀착해 가자라는 사업들을 벌립니다. 그러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이거 주민자치위원회 갖고 안 되겠다.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더 강화해야겠다.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문제의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서울형 주민자치회 도입 논의로 촉발되었고 2018년도에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27조와 28조에 근거해서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가 구성될 수 있고 이 주민자치회는 예를 들어서 괴산군의 사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동해 하부기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넓어지고 깊어지고 있죠. 자, 이런 변화가 다시 어디로 오느냐? 교육으로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혁신교육지구는 군수와 시군구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업무협의죠. 교육감도 내 손으로 뽑죠. 시장, 군수구청도 내 손으로 뽑죠. 근데 여러분들이 뽑아놓고 그들끼리 우리를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참여하다는 관관협치에서 민관한 협치의 변화의 과정에서 행정 영역에서 그 협치의 단위가 내려온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시공간으로 읍면동으로 내려왔죠.
그러면서 조례 하나가 등장합니다. 2012년도인데요. 이 조례가 되게 결정타를 날렸다고 볼 수 있는데 뭐라고 해서 하냐면 마을 공동체 조례입니다. 주민자치 실현이 목적이래요. 민주주의 발전이 목적이랍니다. 마을 공동체는 뭐냐 하면 주민자치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2014년도에 선거가 또 있었죠. 기초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었습니다. 교육감 선거 같은 해 치러집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2015년도 11월 달에 경기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운영 지원에 대한 조례가 제정돼요. 그때 이 주민자치 개념, 마을공동체 개념이 상당 부분 차이가 됩니다. 최근에 제정된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조례는 인천광역시 교육청 조례를 들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렇게 합니다. 마을교육공동체란 주민자치와 교육자치의 결합으로, 주민자치와 교육자치의 결합으로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도록 한다. 이 얘기는 더 이상 우리 주권자인 이 시민들이 통치의 대상이나 행정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적 주체, 시민적 주체로 자치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조항 들어가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를 주민자치와 교육자치의 결합으로 명기하고 있죠. 지금 학생교육 지금 비가역적입니다. 양적 측면을 보시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계기가 바로 선거죠. 내년에 뭐가 있나요? 대통령 선거와 기초지방자치단체 선거가 같이 치루어집니다.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민주주의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의 대표를 선출하는 걸 넘어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상 20분 정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왜 어떻게 주민교육자치로까지 흘러왔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방 이후에서부터 지금까지 혁신교육지구의 역사 혹은 흐름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약 정리하면 관관협치에서 민관화협치로, 협치를 넘어서 주민교육자치로 조금씩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가 넓어지고 외연이 넓어지고 그 내포가 심화되고 있다. 자, 그 중심에 마을 교육 자치, 주민 교육 자치와 같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많이 들었던 얘기니까 제가 과감하게 잠깐 스킵을 하고 화면을 이제 바꿔놓고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다 20분 정도 얘기는 이 주민교육자치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마을교육자치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이 활성화 방안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름은 다양해요. 마을교육자치회, 마을교육협의체. 얼마 전인가요? 인제군수님이 같이 하시는 온라인 토론에 이제 저를 초대해가지고 인제군에서도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마을교육협의체를 만들려고 준비 중이세요. 그래서 그때 같이 제가 그 마을 분들하고 군수님하고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1시간 정도 이렇게 기조 발제를 드렸는데, 그때 나왔던 얘기를 좀 다시 한번 꺼내드리는 거예요. 보통 조례상에서는 그냥 뭐 마을 공동체 조례를 하던 마을 교육 공동체 조례를 하던 대체적으로 마을을 뭐라고 개념을 짓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활 환경을 같이 하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마을 주민 등이 교육, 경제, 문화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시공간적 범위를 말한다. 자,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주변에서 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생활 환경을 같이 한다. 그리고 학생, 교직원, 학부모, 마을 주민들이 교육, 경제, 문화의 가치를 같이 공유하는 시공간. 이게 어느 정도 사이즈일까요? 수만 단위? 수십만 단위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교육자치는 행정적 개념으로 보면은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교육정책을 심의 결정하고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러면 마을을 우리가 생활환경을 같이 하는 영역으로 한다면 보통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 도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좀 면 단위는 좀 사이즈가 넓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보통 행정의 기본 단위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아주 인구수가 많아서 분동하거나 쪼개지 않는 이상. 그랬을 때 읍면동이라는 행정의 가장 기초 단위 안에서 민관학이 함께 협력을 해가지고 마을 연계 교육과정도 운영하고 학교 밖에서 다양한 배움터도 일구어보고 그 다음에 마을 사람들이 역량을 키워서 이것이 다시 선순환 구조를 쓰는 평생교육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매 맞고 헐벗고 고통받는 아이들이 없는 촘촘한 돌봄도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마을교육자치회는 읍면동 수준에서의 행정책임자, 예를 들어서 면장, 동장,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됐다면 주민자치회장, 학교 관계자, 학교장, 학부모, 학생, 마을교육 활동가들이 참여해서 그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돌봄 등에 대한 제반의 사항을 같이 논의하고 실천을 모색하는 공론회장인 거예요. 너무 좋죠? 예, 이상적이죠? 이게 이제 어떻게 됐는지는 뒤에 좀 말씀드릴게요. 이걸 하자는 의미는 뭐냐면 잘 돌아보시면 신자유주의가 우리 사회를 지배할 때는 어땠습니까? 학교와 교사는 공급자로 불렸어요. 제가 그 교육 운동을 하다가 공무원이 어떻게 됐는데요. 제가 원래 교육 운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노동운동단체에서 지원을 하는 역할을 했었어요. 네, 찹쌀떡을 외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랬는데 제가 교육운동을 하게 됐던 결정적 계기는 이명박 정부 때 우리 어린애들 초등학생까지 일제고사로 줄을 세우는 거예요. 어느 지역의 한 학생은 자살을 했어요. 뭐라고 썼냐면 나도 물개구기처럼 자유롭다라고 유서를 남긴 거예요. 아이들 8시, 9시까지 학교별로 평가 줄 세우는 거 저는 정말 눈뜨고 못 보겠더라고요. 그때 제가 학교 가서 그다음에 우리 선생님들하고 봐서 깜짝 놀란 게 공문서의 버젓이 수요자의 요구에 맞추라는 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서 수요자는 누굽니까? 학부모, 학생입니다. 그럼 공급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구예요? 교사, 학교입니다. 수요 공급의 논리에 무슨 교육적 관계 맺음이 있을 수 있습니까? 혁신교육제가 10년 됐습니다. 근데 아직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마을 사람들은 공급자가 돼버렸어요. 위치만 바뀐 거예요. 마을 사람들을 정말 임금도 아니죠. 시간당 반가워 선생님 그 정도 드리면서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하라고 그러고 마을에서 뭘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학교는 수요자가 됐네요. 마을은 공급자가 됐어요. 이게 마을교육 공동체인가요? 이제 우리 또 다른 10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학교, 교사, 학부모, 학생이 더불어 성장해야 됩니다. 아이들만이 성장할 수는 없어요. 마을이 함께 성장해야죠. 마을의 성장이 아이들의 성장을 읽고 아이들의 성장이 다시 마을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교육 생태계를 거대 단위, 수십만 단위 관청이 중심이 돼서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민주주의의 문제라 봅니다. 우리 생활 권역에서의 주민들이 자치인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교통의 문제일 수도 있고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고 미래 세대를 함께 기르는 교육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이거 다 누가 결정했어요? 고급 공무원, 고위직 공무원, 무슨 가방끈이 긴 교수들, 전문가들이 결정했어요. 굳이 그래야 되나요? 그 사람들이 우리 동네를 잘 알아나요? 우리 동네 구석구석을 아나요? 우리 동네 아이들의 배움과 복지의 문제는 누가 잘 합니까? 우리 주민들이 잘 알죠. 그럼 주민들이 함께 주체로 참여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마 학교에 계신 분들은 그럴 겁니다. 마을연계 교육과정 하라고 예산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업에 동참을 하고 권장을 받으실 겁니다. 하지만 나는 학교 안에만 있다 보니까 마을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학교와 동과 혹은 면과 지역사회가 함께 일상적 소통한 공간이 있다면 달라지지 않을까요? 읍면동마다 다양한 협의체들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있었던 바르게 살기 협의회도 있고 새마을 관련 조직도 있고 별별 조직들이 다 있죠. 그 중에 하나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라는 게 있습니다. 복지와 관련한 협의체인데요. 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교장 선생님의 참여가 의무일까요? 아닐까요? 의무가 아닙니다. 의무해야 한다고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학교와 마을이 일상적으로 소통한다면 우리 아이들 코로나 때문에 가장 약자들이 하나 뭐였습니까? 저소득, 그 다음에 빈곤한 노인들,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아니었어요? 가방에 갇혀 죽임을 당하고 아버지한테 매를 맞고 길거리를 매만 심지어 어떤 아이는 엄마 없이 라면 끓여 먹다가 화상 입어 죽은 아이도 있었잖아요. 저희는 일상의 시공간이 마을에 착목하고자 합니다. 우리 공동체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무슨 향후에, 무슨 동창회.
자신들만의 리그죠. 자기들끼리 행복해요. 하지만 타자에 대해서 배타적이다면 그 공동체가 과연 지속 가능할까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학교가 제왕적 교장이 통치하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바꿀까요? 교장 임용 선발 방식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보다 중요한 건 학교 자체가 마을 속의 교육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학교가 소통하고 연대하고 협력하는 장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 그게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91개 정도 이 사업을 하고 22개 정도 자치구가 미래교육 협력지구 사업을 하는데 제가 이 성장지원단 활동도 하고 또 국가교육회의의 현재 지역교육공동체 소위원장 역할도 하다 보니까 지역에 많은 초대가 있어서 현장을 갈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얻습니다. 가서 봤더니 세 가지 요인인 것 같아요. 주민자치회가 중심이 돼서 학교와 마을과 지역의 행정의 기본 단위의 이 연계망을 만드는 사례도 있고요. 학교가 중심이 되는 사례도 있고 마을이 중심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괴산에서 어떤 모델이 만들어질지는 괴산 지역의 구체성과 여기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몫일 겁니다. 저는 오늘 사례 세 가지 드리고 또 20분 시간을 마감해 볼게요. 면 단위보다 약간 큰 게 읍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면은 청주도 있고, 청주는 80만 된 도시잖아요. 충주는 그보다 더 많고, 음성만 해도 한번 10만 육박할 겁니다. 그래서 약간 도시 성격이나 사람이 좀 복잡복잡한 지역에서 사례 하나 볼게요. 시흥하고 순천이 대표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중심이 되어 서서 마을교육자치회를 만든 사례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오늘 그 중에서 시흥 사례를 한번 안내해 보겠습니다. 17개 동입니다. 저 인천하고 가까운 동이라서 저도 가끔은 팀장님이나 과장님 요청에 의해서 도와드리러 가고 저 도움을 얻기도 합니다. 동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때 일단 나이 제한 조항은 없었어요. 나이 제한이 그동안 있었다는 뜻이죠. 민주주의 얘기하면서 나이로 얘기하는 것도 우습지만 이걸 없앴다고 합니다.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죠. 그 얘기는 청소년들도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개연성을 확보한다는 겁니다. 분과를 구성할 때 여러 분과는 있죠. 기획분과, 지역마다 약간의 시행세칙에 따라서 분과 구성은 가변적입니다. 근데 시흥의 특징은 교육 관련 분과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교육 자치분과 같은 걸 만든 건데요. 제가 2번 정도 시의 초대로 갔습니다. 마을교육자치회가 구성되고 있고 이분들이 마을의 사람들과 학교와 협력해서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하신다고 그래갖고 예산을 한 1,000여만 원 정도 공모를 통해서 나눠주기 위한 심사장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심사위원이고요. 저쪽에서 문이 열리고 세 분이 들어오십니다. 어떤 분이 들어왔을까요? 교장 선생님, 주민자치회장님, 동장님. 이해가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여러분들 통해 면장님하고 면 소재에 있는 교장 선생님하고 주민자치회장님이 세 분이 같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상의를 했대요. 우리 동네에서는 상의를 했는데 이 일이 요 사업이, 이 활동이 너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좀 달라라고 얘기하죠. 그 중에 한 동을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 지역은 하면은 학교가 문을 닫았죠. 아이들이 간헐적으로 학교를 갑니다. 중학교에서 벌어졌던 일인데 학교 와야 하는 날인데 아이가 안 오는 아이가 반에 1명, 2명 있는 거예요. 담임선생님이 전화했어요. 야, 아무것이야. 너 왜 안 나와? 오늘 수업인데 오늘 학교 오는 날이야. 했더니 선생님 저 지금 일어났어요. 너 왜 지금 일어났어? 엄마가 안 깨웠어요. 엄마가 아침 일찍 일 나가시는구나. 네, 이런 애들이 반에 1명, 2명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녀석 챙긴다고 선생님이 나머지 아이들 두고 할 수도 없고 난감했죠. 이런 이야기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동주민자치의 교육자치분과회의에서 이야기를 꺼냈죠. 그 얘기를 듣고 계신 한 주민자치위원은 마을학교 운영자였어요.
마을 학교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이 아이 챙기기 힘드니까 그 아이 그날 학교 안 가는 날, 학교 가야 되는 날 못 가다가 안 가는 날 저희 있는데 보내세요. 그래서 그 아이 부족한 학습도 도와주고 거기 마을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아이가 즐겁게 보냈습니다. 근데 뭐 중학교 아이들 키워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얼마나 먹성도 좋고 활달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에 생각지도 않은 예산들이 드는 거죠. 많이 부족했겠죠. 이 어려움을 다시 또 마을교육자치분과에 얘기했더니 그럼 우리 시에 얘기합시다. 여기로 따지면 군에 얘기합시다. 라고 해서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주민자치회장님이 우리 이거 동장하고 얘기 좀 합시다. 이렇게 얘기해갖고 셋이 모여서 사업 제안한 거죠. 이와 같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거나 혹은 시행세칙 등을 이용하여 학교장과 동장과 주민자치회장이 협력해서 다양한 연계 협력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다른 사례를 볼까요? 인천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 인천교육청은 그 10개 군구와 함께 협력 사업을 하는데 3개 군구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혁신교육청 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그 이러저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구의 재정 자립도가 낮기 때문이에요. 공무원들 월급 주고 기본적인 어떤 복지 사업하고 나고는 예산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흔히 우리가 말하는 단위학교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보조금, 교육개혁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걸 제한당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이 학교에 직접 불가피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해서 학교가 마을과 협력해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어요. 근데 한 학교는 예산을 받아갖고 마을 사람들을 모아다가 프로그램을 당장 운영하기보다는 우리 지역에서 무엇을 어떻게 함께 할 거를 아주 지난한 논의를 했습니다. 무려 30여 개 넘는 기관이 왔죠. 통장님도 왔다 가시고 복지기관장도 왔다 가고 지역아동 센터장, 도서관장, 공부방 사람, 다양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선생님들이 마음이 무겁습니다. 매일 와서 그나마 점심밥이라도 먹고 왔던 애들이 코로나 방역 기준 때문에 못 와요. 그 동네에 다 살지도 않아요, 선생님들이. 걱정인 거죠. 아이들이 잘 있을까? 혹시 밥 굶고 있는 애가 있지 않을까? 혼자 외롭게 있는 애가 있지 않을까? 그럼 어떡해요? 일일이 가까워 방문을 갈 수도 없고, 그때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교장 선생님, 우리 협의체 있잖아요. 이 협의체가 기능을 합시다. 그래서 몇몇 학교들과 그 교육과정 구성을 위해 모였던 30명, 40명, 50명의 사람들이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홀로 학생이 있는지 없는지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녁 6시쯤 됐는데 밥 먹을 시간인데 애가 쭈쭈바 하나 물고 거리에 서 있어요. 챙겨준 사람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학교 긴급 돌봄을 하지만 충분치 않아요. 그래서 공부방이 늦게까지 문을 열고 지역아동센터 그 아이를 품고 그도 안 되니까 작은 도서관이 역할하고 복지기관이 있는 예산을 탈탈 털어보고 동장님이 나서고 통장님이 나섭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이들을 챙긴 거죠. 아이들도 답을 합니다. 학교가 코로나가 약간 이제 완화되니까 교육과정 운영과정 속에서 손세정자를 아이들이 만들어서 자신들을 도왔던 전통시장 상인 어르신들 만나면서 화답을 했죠. 이렇게 학교와 마을이 일상적으로 협력해서 지역사회 문제, 특히 교육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틀은 이름이야 여하하더라도 만들 수 있죠. 여기는 동구사랑공동체, 동구마을교육협의체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까 22기의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에 제가 성장지원단 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담당하고 있는 지역은 2군데입니다. 하나는 공주구 충주인데요. 충주는 2년째 제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충주에 신리면이라는 데가 있어요. 신리면에는 내포 긴들 마을행동협동조합이라는 마을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마을기업 운영자가 이 지역에서 기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마땅히 갈 만한 공간이 많지 않다는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마침 코로나가 왔던 시기고 안타까운 마음에
자기 공간을 내놓고 아이들과 함께 교육활동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계가 있죠. 근데 혁신교육지 사업과 한번 연계해보자 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면장님을 찾아뵙고 학교장을 찾아뵈어서 이렇게 그림에서 왼쪽에 노란색 그림에 협약서에 있는 것처럼 면장, 주민제초회장, 학교장, 그 다음에 영래협동조합이니까 조합이사장 등이 업무 협약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교육과 관련된 일상적 논의와 협의와 공론과 실천의 장을 만들어 나간 거죠. 아동 청소년들과 어르신들이 함께 이런 공간에서 춤추고 놀기도 하고 축제를 만들기도 하고 코로나가 극성일 때는 그 공간을 활용한 마을 방과후 혹은 집콕 체험 꾸러미 키트 같은 것도 운영했다고 합니다. 혹시 내년부터 우리 괴산에서도 마을교육협의체, 마을교육자치에 본격적으로 뿌리자 혹은 기존에 있는 협의체들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하자 혹은 본격적으로 지역마다 다 만들자 이럴 수 있습니다. 마을교육자치회가 제대로 혹은 마을교육협의체가 제대로 되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목도관 현실도 그렇고 저희 인천만 하더라도 지금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저께도 모 동에 가서 동장, 그 다음에 주무관,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장, 그 다음에 위원들, 학교장, 교감, 그 다음에 업무 담당 부장 다 이제 모아놓고 간담회를 했어요. 저희가 소집한 건 아닙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청해서 저희가 자리를 이제 만들어 드렸는데 그때도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무엇을 먼저 하자라고 덤비기보다는 그 지역의 문제가 뭔지, 지역의 과제가 뭔지, 지역의 현안이 뭔지에 대해서 딜리버레이티브, 다시 말해서 수기적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 과정에 어느 학교가 빠졌어도 안 되고 주민자치 혼자 끌고 가서도 안 되고 학교 주민자치의 그 다음에 행정의 기본 단위로서의 업무 담당자, 학부모 등의 고른 참여가 중요해요. 더욱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을 사업의 대상이나 수혜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주체를 설정하고 처음부터 함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그 서구의 모 동 같은 경우는 분과 구성할 때 청소년 분과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연수구의 모 동에서는 주민 참여 예산제 중에서 청소년 참여 예산제를 가지고 처음부터 사업 설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마을교육자치회를 만들거나 더 활성화하고자 하신다면, 이 협의 체계를 활성화하고자 하신다면 충분한 수기화 과정을 통한 구체적 현실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통한 과제 조틀과 전략을 합의하는 것들, 그리고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하는 것들, 그리고 청소년이 사업의 수혜자가 아니라 주체로 참여해서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20분 남았는데요. 1시간 제가 세 파트로 나눠 쓴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협치에서 자치로 이미 전환되고 있다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생활권역에서의 시스템을 만드는 만큼이나 또 거꾸로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거버넌스도 같이 발전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생활권역에 감사합니다. 그 거버넌스가 이거는 잘 돌아가는데 여전히 기초지방자치단체 거버넌스는 옛날 그대로야.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양자가 맞물려야 된다는 거고, 괴산은 잘하고 계신 것처럼 주간지원주식이 있지 않습니까?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으면 안 됩니다. 상수하려합니다. 그러면 관련한 법령적 근거도 있어야겠죠. 조례가 있으니까 하시겠죠. 그 다음에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자치가 가능하기 위한 것은 자치가 가능한 공간을 함께 만드셔야 됩니다. 길거리에서 살 수는 없어요. 커먼즈입니다. 공유공간. 시민들이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 일지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권력은 우리로부터 나온다 한다면 주민들이 아동 청소년들을 위해서 성장하고 지원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어울림 장소처럼 공공성을 가진 시민적 결사체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혹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저는 이 주민교육자치로 넘어가는 이 시스템 속에서 우리의 고민이 좀 확대될 필요가 있어요. 자치라는 것은 더 이상 관치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관치를 넘어서 관관협치를 넘어서 민관원협치를 넘어서 자치의 시대로 진화한다는 것은 이제 민이 주도하고 관이 그것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이제는 서서히 시작됐다는 거예요. 물론 지역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겁니다. 행정의 태도, 선출직의 자세,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어떤 관성들, 때에 따라서는 시민들의 공공성의 수준, 결사체나 조직된 힘에 따라서 양태는 다를 거예요. 하지만 이걸 다시 과거로 돌릴 수 있을까? 전 쉽지 않다고 봅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있었죠. 예. 그리고 1848년은 루이 보나파르트의 반동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1871년에 다시 파리 꼬민 노동자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역사라는 것을 일직선으로 가지 않습니다. 한 개체의 발달에서는 때에 따라서는 퇴보가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이걸 역의존성, 역발달이라고 얘기하죠. 개체 발생에서. 마찬가지로 인간의 발달, 역사 발달도 일직선이 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 뒤는 과거의 회기가 아니라 또 다른 진보 속에서의 회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큰 도도한 역사적 물결 속의 하나입니다. 민이 주도할 수밖에 없어요. 향후에는. 민주주의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공공성을 가진 시민들이 확대돼야 한다는 거죠. 실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에 넘어가는 과정이 아름답습니까?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제가 주민자치위원분들, 다양한 분들을 만납니다. 또 간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를 들어 극단적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주민자치위원으로 이 동네에서 30년이 넘게 봉사했는데 어디서 듣보적 것들이 들어와가지고선 자치위원이랑 명함 내밀라고 그래? 라고 하고 다툼이 안 벌어지나요?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데 주민자치위원 들어오니까 너 나이 몇 살이냐? 너 커피나 타와라. 예? 저한테 왜 반말하시는데요? 이거 어디다 대고 반말이야? 눈을 부랐죠? 이런 일이 없나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시민도라는 게 항상 고르지 않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셨죠, 그동안. 봉사도 많이 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기금도 내놓으시고, 불우이웃도 돕고, 역할을 하셨죠. 하지만 우리 민주주의는 있고 없음, 시간의 여유가 있고 없음, 돈의 여유가 있고 없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일반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열어가는 시대에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동장님하고 친하고, 면장님하고 친하고, 이런 분들이 중심이 돼서 마을을 이끌어야 될까요? 마을 사람 누구니라면 내 시간을 낼 수 있고 내 봉사한 마음을 낼 수 있다면 참여할 수 있는 게 좀 더 그 사회를, 그 마을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까요? 그러려면 공공성을 갖는 시민들이 늘어나야 됩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마을교육 공동체는 형성적이고 생성적이고 비정형적입니다. 마을교육 공동체는 똑같을 수도 없습니다. 탈동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탈독용화가 맞습니다. 그러려면 아까 11개나 되는 면이라고 하셨죠. 면마다 같나요? 학교 수가 같나요? 인구 수가 같나요? 주거 형태가 같나요? 주되는 어떤 똑같은 농촌이라도 주되게 생산하는 생산물이 다를 수 있고 도로 형태가 다를 수 있고 인구의 나이 구성이 다를 수 있고 성비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건 있을 수 없어요. 결국은 구체적 현실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통해서 그 지역의 교육 현안이라는 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마을교육 공동체는 좀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초기의 모델은 학교교육과정의 운영에 있어서 마을의 도움을 빌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 공급자에서 위치만 바뀌었다 이런 비난도 받습니다. 비판도 받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게 점점 넓어져서 정규교육과정을 다변화하는 것도 있지만 지역사회에서 돌봄과 방과후를 책임지는 방식, 지역사회와 함께 춤추면 교육복지라는 방식, 지역사회와 함께 포괄적인 진학만이 아닌 진로 탐색을 통합 지원하는 마을교육 공동체로 점점점 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은 관청의 수준에서의 연대 협력을 넘어서 민의 참여 그리고 일상의 영역에서의 시민적 관여와 참여가 필요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샤르트르는 이런 말을 했죠. 안가주망, 영어로 하면 인게이지먼트죠. 관여 개입입니다. 안가주망할 때 우리가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 개입할 때 민주주의는 더 넓어지는 거고 깊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의 흐름들은 도시재생이라든지 사회적 경제 영역, 마치 따로 놀 것 같이 보였던 영역들이
교육 공동체, 마을 공동체와 연계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충주 혁신교육지구 사업에서의 원도심의 전통시장 등 공간 등을 재구성해 가지고선 아이들의 배움터를 만든다거나, 창원에서 원도심 폐교를 활용해서 행복마을학교를 만든다거나, 인천교육청에서 도시 학교 안에 공간을 유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마을문화 교육복강을 만드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빈집들,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조직과 연대해서 아이들의 진로탐색 활동이라든지 지역의 재생, 그 다음에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교육과 경제와 산업을 연계시키는 방식으로까지 민간산업 협력으로까지 고민들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마을교육 활동가들이 계속 축원되거나 그들이 소진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계속 주장합니다만, 기본소득이 도입돼야 한다면 농민기본소득과 함께 활동가 기본소득이 먼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실천, 우리들의 노력들, 또 우리들의 고민들이 관의 언어가 아니라, 행정의 기록이 아니라 시민의 자기 기록으로 남겨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미래교육지구 올해 10월, 11월 아카데미 사업으로 제가 알기로는 조만간에 마을교육공동체 아카이브 사업이 제안될 것입니다. 아마 첫 강은 제가 할 것 같은데요. 제 문제의식은 이런 겁니다. 마을교육공동체가 10년이 됐다고 그래요. 사실 더 오래됐죠. 공동구매협동조합부터 시작해서 지역사회 작은 도서관, 다양한 활동이 있었죠. 근데 관이 이것을 행정의 언어로 풀어가다 보니까 사실은 시민의 자기 기록으로 안 남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시민의 자기 기록을 통해서 마을교육 공동체가 기록되고 이것이 새로운 비기너들한테 제공되고 또 재구성되는 이런 운동도 좀 필요하지 않는가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프로그램 공급, 그 다음에 관에 의해 주도되는 사업을 이미 넘어서고 있죠.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저는 다시 우리 지역사회를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우리 아이들이 입시경쟁교육으로부터 벗어나서 내 삶이 행복한 교육을 맡을 수 있던, 우리 모두가 행복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또 다른 지역사회 운동, 또 다른 교육운동으로 주민교육자치를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거창한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오래전에 서울에서 교사들, 선생님들과 함께 그 당시에 오세훈이라는 분이 지금 시장입니다만, 그때 그분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무상급식 절대 안 된다고, 자기 직을 걷는다고. 직을 걸으시고 안 되셨죠. 그리고 박원순이라는 분이 시장이 됐습니다. 그때 제가 전교조 서울지부 선생님들과 함께 무상교육 하겠다고 서명운동 무모하게 덤볐던 기억이 나요. 그 추운 날 그 시청 앞에서 서명지 받을 때 저한테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지도실에 간 지가 싸워야지 뭔 무상교육이냐고, 나라가 뭐 창고가 곳간이 썩어나냐고 어떤 분이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아이들 먹이는 게 이게 교육이라면 이거는 무상으로 제공돼야 합니다. 제가 또 그런 말씀 드렸어요.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라면서요. 그러면 무상교육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신 나간 소리라고 했어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공공급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인천을 시작으로 고등학교 1학년까지 고등학교 전환년 지금 의무교육화되고 있습니다. 교복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고 있지 않나요? 저는 입시 폐지 대학 평준화도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역할인 거죠. 마을을 살리는 노력은 제도를 바꾸는 노력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시작은 내가 사는 시공간에서부터 주권자로 우리가 발언하고 참여하고 관여하고 개입할 때가 아닐까요? 저는 마을교육 공동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젠 관관협치를 넘어 민관학 협치를 넘어 주민교육자치로 마을교육자치의 마을교육협의체 구성으로 점점 진화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보다 다양한 모델들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모델들을 계속 함께 만들고 함께 찾고 함께 발굴하고 함께 공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부족한 발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